전하, 왕세자 저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피를 흘린 채 산길에 쓰러져 있었고 왕세자는 흔적조차 없었지요. 포졸이 달리고 내관이 울고 왕은 용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장터 한켠 흙바닥에 남루한 총각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허름한 차림의 처녀가 그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었지요. 온 나라가 그를 찾아 뒤집히던 그날, 왕세자는 그 밥그릇 하나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가까운 고을 땅끝 마을에 이소원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0, 키는 작고 체구는 단단했지요. 눈빛이 또렷하고 입술을 꽉 다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적고 울음은 더욱 적은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처녀를 보면 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리 웃질 않나? 사연이 있는 게지 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연이 아니었지요. 소원의 아버지는 이대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진 대신이었지요. 청렴하고 강직하여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분이었습니다. 소원이 어릴 때 아버지는 저녁마다 뒤란에 나가 약초를 돌보았지요. 소원을 무릎에 앉혀두고 약초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원은 그 시간이 좋았지요. 흙냄새와 아버지 옷에 밴 약초 향이 섞인 저녁 뒤란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소원이 10세 되던 해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소원은 잊지 못했지요. 형장으로 끌려가시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소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두루마리였지요. 아버지는 소원의 손을 꼭 쥐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펼치지 마라. 때가 올 때까지. 소원은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단단함이 더 컸지요.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은 불탔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겼지요. 소원을 거두어줄 친척은 없었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인 박서방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소원이 찾아갔을 때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3살짜리 조카딸이 빈손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대문 너머에서 발소리만 멀어졌지요. 소원은 그날 이후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고을을 바꾸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연명했지요. 아버지의 두루마리는 치마, 겹감 안쪽에 꿰매어 두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꼼꼼해서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았지요.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펼쳤다가 아버지 글씨를 보면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지요. 세월이 흘러 20이 된 소원은 땅끝 마을 어귀에 작은 초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캐고 약초를 말렸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자라는 삼입황금초라는 약초를 소원은 특히 소중히 여겼지요. 쓴맛이 강하지만 열을 내리고 몸에 쌓인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소원은 그 약초를 말려두었다가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넣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날이면 더 많이 넣었지요. 살림은 궁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허기지면 약초로 죽을 수 없고 찬 바람이 불면 솔가지를 꺾어 불을 피웠지요. 소원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프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날부터 소원의 가슴에는 어떤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소원을 버티게 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지요. 소원은 몇 달을 아껴두었던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삼입황금 초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려는데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혼자 맡는 것이 벌써 7번째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방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너무 눈에 밟혔지요. 소원은 밥그릇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바람이나 쐬자 싶었지요. 장터는 시끌시끌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지요. 소원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터 한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구석진 자리였지요. 남루한 차림의 총각 하나가 흙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들고 옷은 찢겨져 있었지요. 피 냄새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흘깃 보고는 모른 척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원도 잠깐 멈추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총각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고 막막한 눈이었지요. 소원을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달싹이더니 겨우 한마디가 나왔지요. 나는 누구요? 소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기이하고 딱한 사람이었지요. 소원은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지은 밥이었지요. 그리고 총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단 드시오. 총각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밥그릇을 받아들더니 잠시 내려다보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삼입황금 초향이 밥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올라왔지요. 소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장터 위로 길게 뻗어 있었지요. 총각이 다 먹고 밥그릇을 돌려주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맑아져 있었지요. 고맙소. 그런데 정말 모르겠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소. 소원은 빈 밥그릇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오. 말이 끊겼지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소원은 총각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멍들고 찢긴 옷, 흙투성이 얼굴. 그런데 손이 이상하리만치 고왔습니다. 거칠 것 하나 없이 매끈한 손이었지요. 소원은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눈을 거두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일어설 수 있소. 총각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소원이 팔을 내밀었지요. 오늘 하룻밤만 머물다 가시오.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지 소원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어서였는지 총각의 눈빛이 너무 막막해 보여서였는지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지요. 소원은 앞서 걸었습니다. 총각이 절뚝거리며 따라왔지요. 마을 어귀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초막 가까이에 늙은 할머니 한 분이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뿌옇게 멀어 앞은 보지 못하셨지만 귀는 밝고 마음은 더 밝으신 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최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소원이 나무를 드리면 고맙다 하시고 어두운 밤에 혼자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었지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드셨습니다. 소원이냐? 오늘은 둘이구나. 소원이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 갈 곳 없는 사람 하나 데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를 감지하시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셨지요. 그러더니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요.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고 맺으려 해도 못 맺는 것이 연이라네. 소원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총각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두 사람은 초막 앞에 나란히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날은 이대감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지요.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떠날 곳이 없었지요. 이름도 없고 집도 없고 기억도 없었습니다. 소원은 딱히 내보내지도 않았지요. 초막 옆에 작은 헛간이 있었는데 총각이 거기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소원은 별말 없이 낡은 지표 하나를 던져주었지요. 총각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부르기 불편하지 않소. 소원이 죽을 끓이며 말하자 총각이 멍하니 대답했지요. 그렇소. 그런데 내가 이름을 지어도 되는 것이오? 모르니까 짓는 거지요. 소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준이라고 합시다. 총각이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준. 마음에 안 드시오? 아니요. 좋소. 그리하여 총각의 이름은 준이 되었지요. 성은 몰랐습니다. 고향도 몰랐습니다. 그냥 준이었지요. 그런데 이 준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지요. 소원이 나무를 패오라고 했습니다. 뒷마당에 도끼와 나무 토막이 있다고 일러주었지요. 1시경쯤 지나 뒤를 돌아보니 준이 도끼를 거꾸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위를 보고 있었지요. 소원은 말없이 다가가 도끼를 뒤집어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또 거꾸로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거꾸로였지요. 소원은 사흘째 되는 날 아무 말 없이 도끼를 빼앗아 자기가 답했습니다. 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왜 이런 것도 모를까요? 소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밭 갈기는 더 처참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빌려 밭을 갈게 했더니 소는 가고 주는 서 있었지요. 줄을 쥐어주었는데 줄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소가 혼자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주는 밭 한가운데 서서 그 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원이 달려가 소를 끌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마을 구경꾼 영감 하나가 뒷짐을 지고 지나가다 중얼거렸습니다. 저 총각은 밥은 귀신같이 먹는데 일은 귀신같이 못하네. 장터 흥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원이 나물 한 묶음을 주며 팔아오라고 했더니 주는 당당하게 흥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민 돈이 소원이 부른 값의 반도 안 되었지요. 얼마에 팔았소? 그 상인이 딱 이 값이 맞다고 해서요. 소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물값을 들고 장터로 다시 나가 제 값을 받아왔지요. 준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쉽게 올려봤소? 나는 분명히 그 값이 맞는 줄 알았는데. 상인이 맞다고 하면 틀린 것이요. 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적을 것이 없으니 머릿속에 적은 것이었지요. 소원은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모를까요? 아가씨는 다 아는데. 소원이 대답했지요. 나는 살아야 하니까 알게 된 것이요. 총각은 살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말이 나왔다가 소원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스스로 놀란 것이었지요.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건 그러니까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았길래. 주는 소원의 말을 곱씹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소.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소원이 집에 남자가 들어왔대. 어디서 온 총각이래? 갈 곳 없는 총각을 거뒀다던데. 세상에 저 처녀도 참.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소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매일 먹고 살 것을 구해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원치 않는 곳에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땅끝 마을 너머 읍내에는 최만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오고 눈이 작고 항상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갓을 삐딱하게 쓰고 다니는 자였지요. 고을에서 가장 논밭이 많고 가장 하인이 많고 가장 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만득의 귀에 소문이 들어갔지요. 역적 이대감의 딸이 땅끝 마을에 살고 있다. 최만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사람이 있었지요. 한양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성준 판서, 그 사람이 한때 최만득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대감 딸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 알려라. 그 집안에 아직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남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최만득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지요. 시키면 하면 되었으니까요. 최만득은 그날 심부름꾼을 풀었습니다. 소원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소원을 불렀지요. 소원이 다가가니 할머니 옆에 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계셨지요. 준아. 예, 할머니. 할머니가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운 손을 이리저리 만지시더니 문득 말씀하셨지요. 이 손은 평생 도끼 한 번 안 잡아본 손이요. 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할머니. 할머니가 더 꼭 잡으셨지요. 이 손은 흙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어. 무거운 것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지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원은 옆에서 그 손을 보았지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준의 손은 이상하게 고왔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생기지 않는 그런 고움이었지요. 소원은 속으로 같은 생각을 두 번째 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준이 자리를 뜨고 난 뒤 할머니가 소원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소원아. 예. 그 총각, 이 마을에 있을 사람이 아니여. 소원이 잠시 멈추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눈이 안 보여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저 아이는 이 흙바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게지. 그 이유가 다 채워지면 떠날 거야. 소원은 할머니의 말을 흘려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지요. 떠날 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마음에 걸리지? 소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는 헛간에서 잠을 자다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소원이 귀를 기울이니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지요. 이름 모를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소원은 잠시 서 있다가 헛간 문 옆에 삼입황금초를 태워 향이 퍼지게 했지요. 한참이 지나 준의 신음이 멎었습니다. 소원은 발소리를 죽이고 초막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원은 준에게 약초 죽을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입황금초를 듬뿍 넣은 죽이었지요. 준은 쓰다는 말도 않고 다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빈 그릇을 내밀며 말했지요. 오늘도 맛있었소. 소원은 빈 그릇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쫓아낼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주는 여전히 나무를 잘 패지 못했고 밭을 잘 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어김없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소원이 밤늦게까지 나무를 손질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함께 손을 놀렸습니다. 서투르게 하지만 열심히. 총각은 이상하오. 어느 날 소원이 말했지요. 뭐가요? 쓸 데가 없는데 쓸모가 있소. 준이 잠깐 멍했다가 픽 웃었지요. 그거 칭찬이요? 그냥 하는 말이요. 소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도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이 한 번도 끓여본 적 없는 죽을 끓이겠다고 나섰지요. 솥에 물을 붓다가 절반을 쏟았습니다. 소원이 뒤에서 보다가 한마디 했지요. 그냥 두시오. 아니요. 해보겠소. 준은 이를 악물고 죽을 끓였습니다. 두 식경이 지나내온 죽은 소금도 없고 간도 없고 삼입황금초도 없는 밍밍한 죽이었지요. 소원이 한 숟갈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먹었지요. 맛이 어땠소? 먹을 수 있었소. 준이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거면 됐소. 소원은 그 얼굴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였지요. 한편 그 즈음 땅끝 마을 근처 산길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며칠째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그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3년째 주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지요. 막동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유일한 생존 호위무사였지요. 막동은 그날 밤 자객들과 싸우다 저하께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하를 살리러 달려가는 순간 뒤에서 칼을 맞았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낭떠러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막동은 3년 동안 그 흔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누군가의 냄새를 맡았지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초막 근처 헛간에 머무는 총각이 어쩐지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소원이 저녁 늦게 나무를 손질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총각은 기억이 전혀 없소. 아무것도. 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꿈에 가끔 뭔가가 보이오. 그런데 깨면 없어지오. 무엇이 보이오? 높은 곳이오. 그리고 빛이 많은 곳. 소원은 그 말을 들으며 나무를 계속 손질했습니다. 높은 곳, 빛이 많은 곳. 소원은 모른 척했지요. 그런 게 꿈에 보이면 무섭지 않소. 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는 않소. 오히려 그리운 것 같소. 소원이 손을 멈추었지요. 그리움. 기억이 없는 사람이 그리움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소원의 친삼촌이었지요. 집안이 몰락한 날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원이 13살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박서방은 초막 앞에 나타나 소원을 불렀습니다. 소원아. 소원은 잠시 굳었다가 문을 열었지요. 삼촌은 살이 쪄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말했지요.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찾아왔다. 잘 지내고 있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초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눈이 소원의 치마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소원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온 것인지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조카야, 삼촌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역적 집안을 거두었다간 우리 가족도 위험했으니까. 소원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요. 이제라도 함께 지내면 어떻겠냐. 삼촌 집이 그리 좁지 않으니. 괜찮소. 괜찮다니? 필요 없다는 말이오.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그럼 짐이나 한번 정리하고 가자. 삼촌이 도와주겠다. 소원은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짐을 보겠다는 것인지. 소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 정리는 혼자 할 수 있소. 박서방의 눈이 좁아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다음에 또 오마. 박서방이 떠났습니다. 소원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치마 겹감을 손으로 슬며시 짚었습니다. 아직 있었지요. 바느질 솔기가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날 밤 치마 겹감의 바느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실이 풀릴 틈이 없도록 더 촘촘하게 꿰맸지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원이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삼촌. 소원아, 솔직히 말하마. 삼촌이 내 짐 속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소원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내 아버지가 남긴 것.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원의 손이 치마 겹감 위로 지나갔지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없는 척.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소. 소원아, 짐을 뒤지시려거든 뒤지시오. 내가 맡겠소. 소원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박서방의 사내들이 초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짐보따리를 뒤집고 이불을 걷어내고 소탄을 들여다보고
한참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소원을 바라보았지요. 소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없구나. 말씀드렸잖소. 박서방의 눈이 소원의 치마 아래를 다시 훑었습니다. 소원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박서방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지요. 뒷마당에서 준이 나왔습니다. 도끼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거꾸로 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들고 있었지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지요. 소원은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준을 보았지요. 이 집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눈을 거두었지요. 그리고 사내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원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이 다가왔지요. 괜찮소? 예. 저 사람이 누구요? 소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삼촌이요. 준이 더 묻지 않았지요. 소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소원은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두루마리.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몰랐지만 삼촌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삼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이튿날이었습니다. 소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며 준에게 말했습니다. 총각. 예.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소. 준이 죽그릇을 받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디로요? 모르오. 그냥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소. 준이 잠시 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럼 같이 갑시다. 소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같이요? 혼자 가면 위험하잖소. 소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찜꾸리시오. 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지요. 박서방이 혼자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지요. 소원아. 소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삼촌, 짐을 싸고 있었소. 이 마을을 떠나려 하오. 박서방이 조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소원아, 왜 그러시오? 박서방이 소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원은 뿌리치지 않았지요. 삼촌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오래전 문을 열어주지 않던 그 손이었지요. 미안하다. 소원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이었지요. 박서방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등 뒤에서 사내들이 나왔지요. 소원이 몸을 빼려 했지만 이미 팔을 붙들렸습니다. 삼촌. 박서방이 눈을 돌렸지요. 소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쩌겠냐. 그 말이었습니다. 소원은 그 손을 놓았습니다. 뿌리친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것이었지요. 다시는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준도 붙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포박되었지요. 어디로 가는 거요? 준이 물었습니다.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끌려가던 그 저녁 소원의 치마 안에는 아버지의 두루마리가 아직 꿰매어져 있었고 준의 기억 속 어딘가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읍내 최만득의 집 마당에 세워졌지요. 횃불 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고 최만득이 평상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슬며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역적 이대감의 딸이 맞느냐? 소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답을 안 해도 알고 있다. 눈빛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으니 최만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각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은 놈인지 모르겠으나 둘 다 데려와서 일이나 시키면 되지. 준이 입을 열었지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닥치지 못할까, 이놈. 최만득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종이다. 할 말 있으면 일 잘하고 나서 해. 그날부터 두 사람의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원은 안채 허드레시를 맡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피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님은 소원이 조금만 느려도 소리를 질렀지요. 이거사 물이 식었잖아. 눈이 있으면 보고 하지 못하냐. 주는 바깥일을 맡았습니다. 나무를 패고 밭을 갈아야 했지요. 도끼를 들 때마다 손이 어색했습니다. 최만득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혀를 찼지요. 저 총각은 밥은 귀신같이 먹는데 일은 귀신같이 못하네.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길래 도끼 하나를 못 쓰냐. 마당을 지나던 소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대신 저녁에 준 옆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끼는 무게 중심이 날 쪽에 있소. 그쪽이 무거우니 팔 힘으로 들지 말고 어깨로 내리치는 거요. 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최만득이 또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못하네. 준이 멋쩍게 웃었지요. 소원은 그 뒤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면 진짜 평생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원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지요. 담장 너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소원이 숨을 멈추었지요. 그림자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집에 계시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누구요? 저는 이 근방을 지나는 나그네요. 혹시 갈 곳 없는 총각 하나를 찾고 있는데 이 집에 기억을 잃은 총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소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찾는 것이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도우려 하오. 소원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지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소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오. 그림자가 잠시 있다가 물러났지요. 소원은 두레박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내가 준을 찾는다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이상 함부로 알려줄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소원은 물독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은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소원이 다가갔습니다. 총각. 예. 이 집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하오. 준이 하늘을 보다가 소원을 보았지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소. 아가씨를 여기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원이 물었습니다. 왜요? 주인 나으리 눈빛이 좋지 않소. 소원은 잠시 준을 바라보았지요.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은 알았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같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본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지요. 최만득의 집에서 두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소원과 준은 탈출할 방법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지요. 대문에는 항상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밤에는 개가 짖었지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저녁에 일이 끝나면 뒷마당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지요.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원은 원래 말이 없었고 준은 할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가족이 있소? 소원이 잠깐 멈추었다가 대답했지요. 아버지가 계셨소. 계셨다고요? 돌아가셨소. 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원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잠시 후 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오. 소원이 준을 보았지요. 무섭지 않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소. 그런데 요즘은 여기 있는 것들이 있으니 덜 무섭소. 여기 있는 것들이요? 준이 소원을 보며 대답했지요. 아가씨가 끓여주는 죽. 할머니, 그것들이요. 소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며칠 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는 큰 장이었지요. 최만득이 두 사람을 장터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사내 하나가 따라붙었지요.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소원이 물건값을 치르는 동안 준이 옆에서 어정거렸지요. 한 상인이 준에게 호리병을 내밀었습니다. 총각, 이거 사가시오. 아주 좋은 것이오. 얼마요? 10냥이요. 준이 고개를 끄덕이다 멈추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감시 사내 쪽으로 눈길이 갔지요. 소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2냥이요. 에이, 이 댁 처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하오? 2냥. 더하면 안 사오. 상인이 잠시 소원을 보다가 호리병을 다시 들고 갔지요. 준이 소원을 보았습니다. 그게 2냥짜리였소. 3냥짜리요. 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3냥 주면 됐던 거 아니오? 흥정은 낮게 불러야 하오. 아, 그렇군요. 준이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하던 사내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피식 웃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터를 떠나려는데 소원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쪽 군중 속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지요. 덩치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이었지요. 사내가 이쪽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사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감시 사내를 의식하며 소원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나지게 말했지요. 이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시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소원은 앞을 보며 걸었지요. 감시 사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소원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사람 알소. 소원이 고개를 저었지요. 모르오. 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만득의 어머니, 눈먼 최할머니가 뒷마당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땅끝 마을에 홀로 두기 염려스러웠던지 아들이 이 집으로 모셔온 것이었지요. 소원이 마당을 쓸다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밤에 여기 계세요? 소원이냐? 할머니는 소원이 이곳에 팔려온 뒤에도 알아보셨습니다. 목소리로, 발소리로 알아보셨지요. 할머니는 최만득의 어머니이셨지만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얘야, 여기 앉아봐. 소원이 할머니 옆에 앉았지요. 힘드냐? 버틸만 합니다. 할머니가 소원의 손을 잡으셨지요. 우리 아들이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건 이 눈 먼 것도 안다. 미안하구나. 소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총각 아이는 어떠냐? 버티고 있지요. 그 아이도 힘들 텐데. 소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그 총각은 이상하게도 힘들어 보이지 않소. 뭔가를 견디는 사람 같은데 힘들다는 표정을 안 하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그 아이는 어디선가 그런 법을 배운 게야. 겉으로 티 내지 않는 법을. 소원은 준이 처음 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흙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소원이 밥그릇을 내밀자 고맙소라고 했지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준이 뒷마당으로 나왔지요. 물독에 물을 부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의 발소리를 들으셨지요. 준아. 준이 물독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예, 할머니. 할머니가 준의 손도 잡으셨지요. 소원의 손과 준의 손을 양쪽에 하나씩 잡으시고 한참 계셨습니다. 이 두 손이 어째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인연이란 것은 말이여.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다네. 맺어야 할 것은 기어이 맺어지는 법이지. 소원은 그 말을 어디서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할머니가 마을 어귀 평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소원은 준을 보았지요. 준도 소원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달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종살이는 고됐지만 서로가 있어 버텼지요. 소원이 일을 못해 야단 맞으면 준이 옆에서 거들었고, 준이 일을 망치면 소원이 뒤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마님이 소원에게 손님 맞이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솥을 걸다가 소원이 발목을 삐었지요. 절뚝거리며 요리를 하는데 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겠소. 소원이 고개를 저었지요. 됩니다. 발이 저러면 안 되지 않소. 총각이 요리를 할 줄 아오? 준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해보겠소. 소원이 말을 잃었지요. 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솥 앞에 섰습니다. 소원이 옆에서 지시를 했지요. 물은 이만큼, 간은 이만큼. 준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간을 넣는 양이 늘 2배였습니다. 그만이라고 했잖소. 조금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하겠소. 아가씨 발이. 총각이 하면 더 위험하오. 결국 소원이 절뚝거리며 요리를 끝냈습니다. 준이 멋쩍게 서 있었지요.
그래도 요리하는 내내 소원 옆에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마님에게 갔다 온 소원이 말했지요. 맛있다고 하셨소. 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내가 간을 더 넣어서요? 소원이 눈을 감았지요. 제가 끝에 다시 맞췄으니까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만득이 두 사람에게 장터에서 비단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감시 사내가 없었지요. 단둘이 장터에 나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단 상인 앞에서 준이 먼저 나섰지요. 이거 얼마요? 20냥이요. 10냥에 가져가겠소. 소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깎는 거요. 상인이 코웃음을 쳤지요. 어림없소. 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12냥이요. 18냥이요. 15, 17, 16. 됐소. 준이 돌아와서 소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나도 할 줄 알지 않소. 소원이 잠깐 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15냥짜리요. 준의 얼굴이 굳었지요. 한 냥 손에 봤소. 예. 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소. 소원은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지요. 그래도 잘했소. 준이 멈추었습니다. 소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준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소원을 따라갔지요. 그 무렵 최만득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전갈이 왔던 모양이었지요. 최만득이 서찰 하나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원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저것의 짐을 다시 한번 뒤져봐라. 사내들이 소원의 방을 뒤집었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모른 척했지요. 치마 겹감 안의 두루마리는 여전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최만득이 으름장을 놓았지요. 이거사 아버지가 뭔가를 남겼다는 걸 알고 있다. 순순히 내놓으면 좋게 보내주겠다. 소원이 최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소. 최만득이 소원의 눈빛을 마주치다가 먼저 눈을 거두었습니다. 이 계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 밤 소원은 뒷마당에서 준을 찾았습니다. 총각. 예. 조만간 이 집에서 나가야 하오. 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가씨가 결정하면 따르겠소. 어디든. 소원은 잠시 준을 보았습니다. 어디든 따르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총각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을 수도 있소. 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어디인지 모르오. 그러니 여기서 출발해도 되지 않겠소. 소원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밤이 두 사람이 나란히 별을 올려다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만득이 읍내에 볼일이 있다며 사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는 마님과 몇몇 하인들만 남았지요. 소원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각. 지금이요. 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소원은 작은 보따리 하나에 약초와 포를 쌌지요. 준은 아무 짐이 없었습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담장 낮은 쪽으로 넘었습니다. 준이 먼저 뛰어내리고 소원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소원이 그 손을 잡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한 번 마주쳤다가 동시에 달렸지요. 들을 건너고 개울을 건너고 솔밭을 지나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숨이 차서 멈추었을 때 두 사람은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소원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따라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요. 됐소. 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 뛰오. 소원이 준을 보았지요. 총각도요. 둘이 잠깐 서로를 보다가 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원도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바로 표정을 지웠지요. 빨리 이 근방을 벗어나야 하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3마리, 아니 더 될 것 같았습니다. 소원의 얼굴이 굳었지요. 왔소. 준이 소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두 사람이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소원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준의 손이 소원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꽉 쥔 것이 아니라 그냥 잡고 있었지요. 소원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요. 소원이 먼저 손목을 거두었습니다. 가오. 준이 일어났지요. 손에 소원이 남긴 온기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산속 빈 토굴에서 보냈지요. 소원이 구해온 고구마를 불에 구웠습니다. 준이 불을 피우려다가 부싯돌 쥐는 방향을 반대로 했지요. 소원이 옆에서 말없이 바꾸어 주었습니다. 3번째였지요. 아가씨는 화가 안 나오? 무엇이요? 내가 맨날 거꾸로 쥐는데. 소원이 고구마를 불 속에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나면 뭐가 달라지오? 준이 잠시 생각했지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군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거요.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학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요.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고구마 익는 냄새가 톡을 안을 채웠지요. 소원이 고구마를 꺼내 하나를 준에게 건넸습니다. 준이 받아서 한 입 빼어 물었지요. 뜨거웠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가 했지요. 소원이 그 모습을 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준이 그 웃음을 보았지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원이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그 모습을 눈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아가씨. 예. 웃을 때 좋아 보이오. 소원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잠이나 자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토굴 밖에 발소리가 들렸지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이 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두 사람이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최만득의 사내들이 아니었지요. 막동이었습니다. 칼자국 있는 얼굴, 덩치 큰 몸.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소원이 보았던 그 사람이었지요. 막동이 두 사람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원이 눈이 커졌지요. 뉘시오? 막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을 보고 있었지요.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막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하 살아 계셨습니까? 준이 굳었습니다. 소원도 굳었지요. 저하. 그 한마디가 톡을 안에 울렸습니다. 소원은 천천히 준을 보았지요. 준은 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요. 나를 아오?
저는 막동이옵니다. 저하의 호위무사이옵니다. 3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원은 막동이 한 말을 가슴속에서 되뇌었지요. 저하. 그것은 왕세자에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총각이. 아무것도 모르던 이 총각이. 소원의 눈이 준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지요. 준은 여전히 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 같지 않았지요. 눈빛이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왕세자라는 말이오?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이 그러니까 왕세자 이준혁이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고운 손을. 소원도 그 손을 보았지요. 평생 도끼 한 번 안 잡아본 손. 최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소원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지요. 두근거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이 막동을 보며 물었지요. 나를 찾는 사람이 많소. 온 궁이 뒤집혀 있습니다. 저하. 기억이 없소. 압니다. 그래도 나를 알아보았소. 3년을 찾아다녔으니까요. 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원도 말이 없었지요. 토굴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막동이 가져온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왕세자가 잠행을 나간 것을 미리 안 유성준이 자객을 보냈다고 했지요. 호위무사들이 쓰러지는 사이 왕세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고 막동만이 홀로 살아남아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하께서 돌아가신 줄로 알고 계십니다. 준이 아니 저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바마마께서. 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유성준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그 이름에 손이 떨렸습니다. 유성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이름이었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동이 소원을 보았지요. 아가씨는 누구시오? 소원이 대답했습니다. 이 총각을 3년 전에 장터에서 거둔 사람이요. 막동이 소원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하를 돌봐주셨군요. 소원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지요. 준이 소원을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하겠소? 소원이 준을 보았지요. 이 사람이 왕세자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도끼를 거꾸로 들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갈 길이 있소. 어디로요? 소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알고 있었지요. 포도청이요. 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막동도 눈이 커졌지요. 포도청이라니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내게 무언가를 주셨소.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도록 내게 맡긴 것이요. 7년을 품고 다녔지요. 그게 무엇이요? 소원이 치마 겹감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두루마리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준이 저하가 소원을 보았습니다. 7년을 품고 다녔다고요? 예. 혼자서. 예. 저하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지요. 소원은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총각 시절에는 한 번도 짓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막동이 말했지요. 아가씨, 그 두루마리 혹시 이대감이라는 분의 것이오? 소원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이대감이 영모 누명을 쓴 날 그분이
마지막으로 딸에게 무언가를 건넸다는 이야기가 있었소. 유성준이 그것을 찾아 7년을 헤맸지요. 소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유성준이 7년 동안 찾아다닌 것. 삼촌이 자신을 팔아넘기면서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 간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저하가 일어섰지요. 막동아. 예, 저하. 나는 아직 기억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잠시 멈추었다가 아가씨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 막동이 고개를 숙였지요. 소원이 준을 보았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아가씨 혼자 포도청에 가면 위험하오. 유성준의 눈이 한양에 깔려 있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부터 혼자 살아왔소. 저하가 소원을 똑바로 보았지요. 압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니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원이 먼저 눈을 거두었지요. 가보겠소. 두 사람이 나란히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지요. 낮에는 관도를 피해 샛길로, 밤에는 민가의 외진 헛간이나 폐가에서 쉬었습니다. 막동이 앞장서고 저하가 가운데, 소원이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하가 또 악몽을 꾼 것이었지요. 신음소리에 소원이 잠을 깼습니다. 저하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지요. 소원은 보따리에서 삼입황금초를 꺼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었지요. 불씨 옆에 놓아 향이 퍼지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저하가 잠이 잡혔지요. 막동이 소원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약초는 무엇이요? 삼입황금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요. 저하 악몽이 3년 된 것이요? 예. 그때부터 이 향을 피우면 가라앉았지요. 막동이 잠시 그 약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하 기억을 살려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소. 소원이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말이요? 저하가 기억을 잃은 것은 독 때문이요. 자객이 준 독이었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소. 이 약초가 해독 효능이 있다면, 소원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몸에 쌓인 독을 풀어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소원의 눈이 천천히 저하에게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아침마다 삼입황금초를 넣은 밥과 죽을 먹였지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넣었던 약초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길에 포졸들이 많아졌지요. 막동이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지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소원이 멈추었습니다. 박서방도 소원을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눈을 피했지요. 소원은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박서방을 지나쳐 걸었지요. 그런데 10발짝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소원아. 소원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요. 삼촌이 잘못했다. 정말이다. 소원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전과 달랐지요. 기름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지요.
그 사람들이 삼촌도 협박했다. 내 아버지처럼 역적으로 몰아버리겠다고. 소원이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은 무서웠던 것이요. 아버지처럼 될까봐. 예. 그게 이유가 돼요? 박서방이 고개를 숙였지요. 소원은 잠시 삼촌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저주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첫 번째 배신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다 아문 것 같았지만 피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동이 긴장한 얼굴로 왔지요. 누가 우리 뒤를 밟고 있소. 최만득 집에서 보낸 자들 같소. 유성준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했습니다. 소원이 저하 옆에 앉았지요. 저하가 말했습니다. 무섭소. 소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아니요. 거짓말이요. 소원이 저하를 보았습니다. 저하가 살짝 웃고 있었지요.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소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지요. 무서운 것과 무서워 보이는 것은 다르오. 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을 혼자 버텼으니 그 법을 알겠지요. 소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 막동이 숨을 내쉬었지요. 지나간 것 같소. 그때였습니다. 저하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지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하. 막동이 달려왔지요. 저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흐릿해졌지요. 뭔가가 보이요. 소원이 다가갔습니다. 무엇이 보이요? 저하가 눈을 감았지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공이 보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날 밤이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재빨리 보따리에서 삼입 황금초를 꺼냈지요. 불씨에 놓았습니다. 쓴 향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저하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천천히요. 소원이 나직이 말했지요. 저하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향 3년 동안 맡아온 것이요. 예. 아가씨가 늘 피워주던. 예. 저하가 숨을 길게 들이쉬었지요. 고맙소. 소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알지 못한 척했지요. 이제 됐소. 예. 됐소. 막동이 옆에서 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양 어귀에서 포졸들이 길을 막았지요. 세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자들이냐? 막동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포졸들 뒤에서 최만득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관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지요. 유성준이었습니다. 소원이 그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얼굴이 저렇구나. 소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유성준이 저하를 보았습니다. 눈이 좁아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지요. 기억을 잃은 거지 총각이라더니. 이리 보니 많이 닮았구나. 저하가 유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면서도 몸이 반응했지요. 등이 곧게 섰습니다. 누구시오?
나를 모르겠느냐. 서운하구나. 유성준이 포졸들에게 눈짓했지요. 셋 다 포도청으로 데려가라. 포도청 마당에 세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유성준이 포도대장 앞에서 말했지요. 이 셋은 역적의 무리요. 특히 이 계집은 이대감의 딸이오. 아버지의 역모를 이으려 한 자이니 엄히 다스리시오. 소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졸 하나가 막았지요. 할 말이 있소. 계집이 감히. 증거가 있소.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유성준의 눈이 소원에게로 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무슨 증거요? 소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맞소이다. 제가 증언합지요. 목소리가 들렸지요. 마당 가장자리에서였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돌렸지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유성준이 증인으로 불러온 것이었지요. 소원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 길에서 만났을 때와 달랐지요. 눈이 다시 옆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성준 쪽을 보고 있었지요. 소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번이었지요. 처음은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 2번은 죽이려 할 때. 소원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그냥 박서방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 눈을 보았지요. 박서방이 끝내 소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유성준이 흡족한 얼굴로 말했지요. 들었소. 혈육도 역적이라 하는구나. 끌어내려라. 잠깐. 저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성준이 멈추었지요. 포졸들도 멈추었습니다. 저하가 이준혁이 유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여전히 막막해도 그 눈빛만은 달랐지요. 이 자리에 왕의 사람이 있소.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 나는 이준혁이요.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막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왕세자 저하이시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성준이 웃었지요. 기억을 잃은 자가 자기가 왕세자라 우기는 것이요. 이런 자를 가르치는 법이 있으니 멈추시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포도청 대문이 열렸지요. 왕의 사자였습니다. 금부도사를 앞세운 왕의 행차였습니다. 막동이 3년 동안 수차례 왕에게 서찰을 올렸던 것이었지요. 저하가 살아계실 것이라는 서찰을. 그 가운데 최근 서찰에 이 근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왕이 사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왕의 사자가 저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저하. 그 한마디에 포도청 마당이 달라졌습니다. 유성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저하가 소원을 보았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직 기억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가 왕의 사자에게 말했지요. 전하께 전하시오. 제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소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소원이 저하를 보았지요. 내가 누구인지는 아직 기억이 없소. 그런데 당신은 기억하오. 처음 만난 날부터. 소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저하가 말을 이었지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겠소? 소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성준이 저쪽에서 굳어 있었지요. 박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눈에 물기가 차 있었지요.
소원이 치마 겹감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두루마리가 거기 있었지요. 7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부터 한 번도 열지 못한 두루마리였지요. 아버지 글씨를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이 있었지요. 소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 저하가 소원을 보았지요. 소원이 치마 겹감에서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신 두루마리였지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 묻는다면 소원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지요. 이를 악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부터요. 펼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하가 소원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요. 뺏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아주는 것이었지요. 소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요. 참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두루마리 위로 떨어졌지요. 소원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포도청 마당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유성준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유성준의 자필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독살하고 이대감을 역적으로 몰기로 한 모의의 내용이 담긴 서찰이었지요. 이대감이 마지막으로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유성준이 소원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막동이 그 앞을 막았지요. 왕의 사자가 일어섰습니다. 유성준을 잡아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포도청의 소란이 가라앉고 왕의 사자가 저하를 데리고 궁으로 향했지요. 소원은 포도청 마당 한켠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왕의 사자에게 넘겨졌지요. 펼쳐진 채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마침내 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지요. 7년간 치마 속에 있던 것이 없으니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가벼운데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소원아. 최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들었지요. 할머니가 마당 가장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막동이 모셔온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소원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소원이 다가갔지요. 할머니가 소원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수고했다. 소원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할머니는 알고 계셨소. 눈이 안 보여도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 총각 손을 잡았을 때부터 소원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면 왜 말씀 안 하셨소? 내가 먼저 알아야 했으니까.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과 스스로 아는 것은 다른 거야. 소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나오려고 했지요. 할머니가 소원의 손을 꽉 쥐셨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귀한 아이였어. 귀한 사람 곁에 귀한 사람이 오는 법이요. 그 말이었지요. 소원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집이 불탈 때도, 삼촌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그런데 이 마당에서 이 할머니 손을 잡고 터져버렸지요.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의 손을 잡고 그냥 계셨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원이 눈물을 닦고 할머니 손을 꼭 쥐었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긴 밤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왕이 저하를 만났습니다. 3년 만이었지요. 왕이 저하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합니다. 유성준의 서찰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유성준은 포박된 채 신문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위조된 것이라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유성준의 편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자 하나가 앞으로 나왔지요. 최만득이었습니다. 최만득이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제가 증언합지요. 유성준 판서가 왕세자 저하를 독살하라 명했습니다. 그 독을 구한 것도 제가 했소이다. 이대감의 영모 누명도 유성준 판서가 꾸민 것이요.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유성준이 최만득을 보았습니다. 이 배신. 나으리, 저는 갈 때까지 갔소이다. 최만득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지요. 이대감이 남기신 서찰이 저 자리에 나온 순간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소이다. 저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유성준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지요. 유성준은 결박되었습니다. 형이 선고되었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벌이 내려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일가족은 유배를 떠났지요. 3대에 걸쳐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이대감의 억울한 죽음은 공식적으로 신원되었지요. 저하가 직접 이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막동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묘소였지요. 한양 근교의 야산 외딴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세월이 지나 비석조차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저하가 혼자 무릎을 꿇었지요. 소신이 늦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울하게 가신 길이 얼마나 원통하셨습니까? 소신이 진즉 막았어야 했는데 기억마저 잃고 해를 넘겼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은 저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아버지 무덤 앞에 그 좁은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소원의 무릎이 저도 모르게 꺾였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을 쉬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하가 일어나서 돌아보았지요. 소원이 무릎을 꺾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지요. 저하가 소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소원이 눈을 들었지요. 저하가 소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대감의 딸 소원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소. 소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저하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10세 살 때 정혼이 있었다는 것도 소원이 굳었지요. 정혼이요. 이대감과 왕실 사이에 맺어진 혼약이요. 그때 상대가 나였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원이 저하를 보았지요. 저하도 소원을 보았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이 헤어진 것이었소. 소원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하에게 물었지요. 그 혼담이 언제 맺어진 것이오? 저하가 날짜를 대었습니다. 소원의 눈이 흔들렸지요. 아버지가 처형당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예감하고 서둘러 딸의 앞날을 챙겨두신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소원이 작게 말했지요. 저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요. 소원이 그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다. 저하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지요.
의원이 말했습니다. 삼입황금초의 지속적인 복용이 독을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하가 소원을 보았습니다. 소원이 눈을 내리깔았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약초요. 그 약초가 나를 살렸소. 아버지가 살리신 것이요. 저하가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하가 소원을 찾아왔습니다. 소원은 아직 궁 밖에 머물고 있었지요. 저하가 직접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뚝배기였지요. 이게 무엇이요? 저하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주기요. 소원이 뚝배기를 들여다보았지요. 삼입황금초도 넣었소. 물론이요. 많이 넣었소. 소원이 한 숟갈 떴습니다. 썼지요. 예상했습니다. 저하의 요리 실력이 달라졌을 리 없었거든요. 어떻소? 소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먹을 수 있소. 저하가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거면 됐소. 소원이 그 얼굴을 보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총각 시절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되어도 이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소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였지요. 저하가 소원 옆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예. 아직도 나를 총각이라 부를 것이오? 저하라고 불러야 하오? 그것도 불편하오. 소원이 잠시 생각했지요. 이름을 부르면 어떻소? 저하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준이라고 불러도 돼요. 소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 저하가 준이 소원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소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소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도 당신이 배고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소. 그 마음만은 틀리지 않았지요? 준이 소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 소원은 이대감의 딸로서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정혼의 약속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일이었습니다. 소원은 그 생각을 오래 했지요. 박서방은 죄의 경중을 따져 유배를 갔습니다. 소원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나와 소원이 마련해드린 작은 집에서 평안히 사셨지요. 소원이 때마다 찾아가면 할머니는 발소리만 듣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이냐? 오늘도 둘이구나. 막동은 여전히 준 곁에 있었지요. 3년을 찾아다닌 보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준이 뒤란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요. 소원이 나가보니 약초를 심고 있었습니다. 삼입황금초였지요. 뭐 하오? 심는 거요. 잘 심고 있소. 준이 잠깐 멈추었지요. 거꾸로 심지 않았소. 소원이 다가갔습니다. 정말 제대로 심고 있었지요. 소원이 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흙을 만졌지요.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뒤란에서 약초를 돌보던 냄새였지요. 소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준이 소원을 보았지요. 왜요? 소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뒤란이 생각났지요. 그 안전하던 곳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 뒤란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던 할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지요.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고 맺으려 해도 못 맺는 것이 연이라고.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준이 소원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아까 웃었소. 소원이 흡손을 털며 일어났지요. 눈이 나쁜 것 아니오? 분명히 웃었소. 소원이 앞서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죽이나 다시 끓이시오. 간이 없었소. 준이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지요. 그거 먹을 수 있다고 했잖소. 먹을 수 있는 것과 맛있는 것은 다르오. 준이 잠깐 멈추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뒷안에는 삼입황금초가 한 줄기 서 있었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약초였습니다. 그 쓴 약초가 이 사람을 살렸고 이 인연을 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